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저녁. 강남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JN그룹의 플래그십 세단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 대표는 미간을 좁힌 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벌어진 최악의 교통체증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잿빛 도시의 풍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은 외부의 혼돈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클래식 음악만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으로 무심한 시선을 던졌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정체는 유일한 오점이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34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JN그룹을 이끄는 총수.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이라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이성. 그것이 강태준을 정의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사치이자 약점이라 여겼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뒤에 있을 이사회의 전략과 경쟁사들의 주가 동향, 그리고 새로 체결해야 할 수조 원대의 계약뿐이었다. 창밖의 빗줄기와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그런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횡단보도 근처 상가 처마 밑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는 작은 형체들. 처음에는 그저 비에 젖은 행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가자 그 형체는 둘로 나뉘었다. 7살이나 되었을까.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둘,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흠뻑 젖은 채 작은 손으로 꽃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있었다. 이런 폭우 속에 꽃이라니. 태준은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차창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차가 신호에 걸려 완전히 멈춰섰다. 아이들은 이제 그의 차 바로 옆에 있었다. 태준은 그제야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얇은 티셔츠는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작은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한 아이, 민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고개를 숙인 채 바구니만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아이, 민서는 달랐다. 그 작은 아이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고개를 든 채였다. 그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절박함과 기묘한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이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 꿋꿋하던 아이가 인도를 살피던 고개를 돌려 정확히 태준이 앉은 차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검게 코팅된 유리창 때문에 아이는 안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찰나의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숫자들과 전략들이 하얗게 날아가고 귀에 들리던 빗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멀어졌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태준은 얼어붙었다.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잊고 살았던 본가의 낡은 앨범 속에 박제되어 있던 7살 무렵의 강태준. 장난기 하나 없는 굳게 담은 입술, 고집 세어 보이는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그 날카로운 눈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자신의 유년기를 거울 속에서 목격한 듯한 섬뜩할 정도의 동일함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가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는 반응하지 못했다. 환각인가? 그는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다. 연일 이어진 경무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헛것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는 그의 차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검은 유리창 너머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이었다. 그때 거친 손길이 아이의 어깨를 잡아챘다. 한 여자가 다급하게 아이들의 손목을 쥐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다. 빨리 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아이들은 여자의 손에 이끌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태주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골목 입구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7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 나왔다. 한서연, 그 이름이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아이의 얼굴, 서연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 기억의 파편들이 폭우처럼 그의 머릿속을 마구잡이로 휩쓸었다. 7년 전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그의 숨막히는 현실 속 유일한 안식처였던 사람. 그녀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억 속의 서연은 늘 웃고 있었다. 도서관 구석에서 몰래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들. 하지만 마지막 기억은 지독하게도 차가웠다. 그의 새어머니이자 JN그룹의 안주인인 유인숙 회장이었다. 태준아, 그 아이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유 회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은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태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것은 거액의 수표 사본과 짧은 편지였다. 당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 돈이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죠. 미안해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공식적인 서사였다. 유 회장은 그에게 사람 보는 눈을 기르라고 차갑게 충고했다. 태주는 그 배신감을 원동력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저 아이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년 전 아이들은 7살쯤 되어 보였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유인숙 회장이 꾸민 잔인한 연극이었다면, 만약 서연이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들이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대표님, 차가 밀려서 이사회에 늦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태준은 운전기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차 세워. 태준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운전기사는 당황했다. 네? 하지만 대표님, 지금 이 도로 한복판에서는 태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장 차를 세우라고 했어.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황급히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로 붙였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도 혼란에 빠진 채 급히 정차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빗물에 젖어드는 것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빗물이 흥건한 바닥에는 버려진 꽃잎 몇 장만이 뒹굴고 있을 뿐 아이들과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주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이 절망적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비에 젖은 손으로 떨리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비서실장 김민석이었다. 태준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이사회 준비는. 태준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김 비서, 다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분노는 선명했다. 김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 대표가 그것도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이사회를 취소하라고 한단 말인가.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강남 사거리. 방금 전 꽃을 팔던 쌍둥이 여자아이들 7살 정도. 보호자로 보이는 여자 1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 일대 CCTV 전부 확인해. 모든 인력을 동원해. 당장. 김 비서는 태준의 목소리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동요를 읽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적인 일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채 올랐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마른 수건을 건넸다. 태준은 수건을 받아들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빗물이 흐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 아이의 얼굴이 비쳤던 바로 그 자리를. 수년간 그를 지탱해 온 냉철한 이성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폭우 속에서 만난 작은 아이의 얼굴 하나로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 전 그가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진실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한서연,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한 그 아이들. 태준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지독한 후회였다. 강태준이 젖은 몸으로 차에 오르자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운전기사는 감히 백미러조차 바라보지 못했다. 태준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깨뜨릴 듯이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이사회를,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해버렸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대치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마주했던 그 순간 이사회 따위는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젖은 손으로 턱을 괜 채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한서연.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면. 7년 전 그날 새어머니 유인숙 회장이 그에게 건넸던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서연의 필체로 쓰인 편지와 거액의 수표 사본이 들어있었다. 태준 씨 같은 사람 나 감당 못해요. 이 정도면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 글씨를 확인하고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일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았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아이의 눈, 그 눈은 배신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과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눈을 닮아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눈을 닮아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만약 유인숙 회장이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꾸민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것이라면 그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일 뿐이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그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 김민석 비서실장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 기다림은 그의 피를 말렸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가 울렸다. 태주는 거의 날듯이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태주는 숨을 죽였다. 누구지? 아이들의 보호자 말이야.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지수, 36세, 그리고 7년 전 실종 처리된 한서연 씨의 친언니입니다. 태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한지수.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서연이 가끔씩 이야기하던 몸이 약한 자신을 대신해 억척스럽게 집안을 돌보던 언니.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떨림이었다. 김 비서가 파일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자매입니다. 한민서, 한민지. 만 6세. 출생신고는 한서연 씨가 사망하기 직전 한지수 씨가 법적 보호자가 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한서연이 사망했다. 태주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그녀가 죽었다고? 언제? 어떻게? 왜 자신은 몰랐는가? 주소 보내. 김 비서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태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그의 폰으로 주소 하나가 전송되었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강북의 오래되고 낡은 빌라촌이었다. 태주는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성과 합리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지금 그를 움직이는 것은 7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다.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도 잦아들지 않았다. 태준의 차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위태롭게 달렸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3층짜리 빌라에 반지하였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망설이다가 이내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정적 끝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한지수 씨 맞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문 안쪽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구신데요?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입니다. JNE 그룹에.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핏기 없는 얼굴에 잔뜩 겁에 질린, 그러나 동시에 도끼를 품은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지수였다. 그녀는 서연과 닮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연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했다. 지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질겁하며 문을 다시 닫으려 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지수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무슨 얘기를 해? 당장 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가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한서연 씨 때문에 왔습니다. 제발. 태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서연이라는 이름에 지수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이,
이제 와서 네가 왜 내 동생 이름을 불러? 내 동생 죽인 게 누군데? 지수의 절규에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요? 네가, 그리고 네 그 잘난 집안이 내 동생 죽였어.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수가 태준을 밀어내려 했지만 태준은 버텼다. 그때 지수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무서워. 태준의 시선이 지수의 어깨 너머로 향했다. 그곳에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 민서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더 겁먹은 표정의 민지가 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태준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까이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닮아 있었다. 지수는 아이들이 태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몸으로 아이들을 가렸다. 보지 마, 이 악마 같은 놈. 그녀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지수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설 힘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문틈으로 보이는 좁고 곰팡내 나는 방 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방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 꽂혔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지수가 그를 막아섰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그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7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듯한 2명의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서연은 지쳐 보였지만 두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내 아이들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곰팡내 나는 축축한 반지하 방의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아이들인가? 그 질문은 7년간의 시간과 배신감,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끔찍한 의심을 담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분노로 변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 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절망적일 정도로 공허했다. 내 아이들, 이제 와서. 당신이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아. 지수는 마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라도 놓아버린 사람처럼 태준을 거칠게 밀어붙였다. 나가.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인간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신이 내 동생한테,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태준은 그녀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방 안, 겁에 질려 구석에 몰린 두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는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태준을 노려보고 있었고 민지는 언니의 등 뒤에 숨어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태준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제발 말해줘요.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는. 태준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갈라졌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JN 그룹의 얼음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편지라는 말에 지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편지? 아, 그 돈 봉투랑 같이 있던 그깟 종이 쪼가리. 아직도 그 빌어먹을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 그래, 당신은 그런 인간이지. 당신 눈에는 내 동생이, 한서연이, 돈에 눈이 멀어 당신을 버린 그런 여자로밖에 안 보였겠지.
지수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거칠게 떼어내 태준의 가슴팍에 던졌다. 봐. 똑똑히 봐. 이게 당신이 믿었던 진실의 대가야. 사진 속의 서연은 태준이 기억하던 맑고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닳고 달아 겨우 형체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두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듯이. 그래, 당신 아이들이야.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내 동생이 목숨이랑 바꿔가면서 낳은 당신 핏줄이라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붙잡았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떠난 거야? 지수는 울부짖었다. 말을 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 그 잘난 새어머니 유인숙 회장, 그 여자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유인숙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다. 지수는 7년 전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수에게도 지옥 같은 기억이었다.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당신을 닮은 아이라면서 당신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매일 밤 그것만 속삭였어. 몸이 약해서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당신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찾아왔어. 유인숙 회장. 웃고 있더군.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얼굴로. 하지만 그 눈은 뱀의 눈이었어. 지수는 몸서리를 쳤다. 그 여자가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현명할 거야. 이 아이 태어나봤자 사생아 소리나 들으며 평생 불행해질 텐데. 그 꼴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라고 했어. 태준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어머니처럼 따르려 노력했던 유인숙 회장의 차가운 미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여자는 돈으로 내 동생을 모욕했어. 이 돈 받고 떨어져.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서연이는 그 돈, 시원 한 장 받지 않았어.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모든 걸 꾸며놨더군. 서연이 통장으로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당신한테는 내 동생이 돈을 요구하고 떠난 것처럼 연극을 꾸민 거야. 그 편지는 서연이 필체였어. 태준이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지수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필체? 그 여자가 서연이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으니까. 서연이가 가장 아끼는 나 이모인 나를 걸고 넘어졌어. 만약 서연이가 당신 앞에서 순순히 사라지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서연이는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도망쳐야 했던 거야. 진실은 칼날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7년간 지독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서연을 증오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임신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서연이는 어디 있어 지금? 태준이 물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순수한 슬픔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1년 전에 갔어. 태준의 세상이 완전히 멈췄다. 뭐라고? 심장이 원래도 약했는데 쌍둥이 낳으면서 무리가 갔어. 그래도 5년을 버텼어. 저 아이들, 민지 얼굴 하루라도 더 보겠다고. 약값 벌려고 온갖 험한 일 다 하면서도 당신 원망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당신을 그리워했어.
태준 씨는 속고 있는 걸 거야. 그 사람은 날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당신을 믿었다고 태준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서연이 남긴 가짜 편지를 불태우며 복수를 다짐했던 자신의 과거를 저주했다. 그 시간, 그녀는 자신을 믿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수가 잔인할 정도로 속삭였다. 언니, 아이들, 저 사람한테는 보내지 마. 그 여자, 그 무서운 여자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지켜줘. 그게 내 동생 마지막 유언이었어.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 데리고 도망 다닌 거야. 그 여자가 언제 우리를 찾아낼지 몰라서. 오늘은 꽃이라도 팔지 않으면 이 지하방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 왜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태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전신이 마비된 것 같았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를 유일하게 웃게 했던 여자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람의 손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7년을 버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기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자신과 똑 닮은 그 눈, 그 순간 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재건되었다. 그를 지배하던 냉철한 이성과 야망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분노와 살을 애는 듯한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맹렬한 결의가 들어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7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김민석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김 비서가 받았다. 대표님, 이사회 건은... 김 비서. 태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낮고 무거웠다. 앞으로 48시간 내 모든 스케줄 취소해.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안이 완벽한 곳으로 세이프 하우스 하나 구해. 당장 펜트하우스 급으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내가 주소를 보낼 테니 1시간 내로 이들을 그곳으로 옮겨.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팀도 붙여.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마. 특히 유인숙 회장님은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전화를 끊은 태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울음도 멈춘 채 그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 7년의 시간도. 태준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내 동생을 죽게 만든 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아이들 민서하고 민지 다시는 이런 비참한 곳에서 떨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지수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혼자서 아이들을 지키며 버티기에는 세상이 너무 가혹했다. 태준은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민지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딸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그 손을 잡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과 똑 닮은 그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의 폭풍 같은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지수와 두 아이는 강북의 곰팡내 나던 반지하 방에서 서울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그곳은 태준이 세이프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비밀리에 마련해둔 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한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한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하고 푹신한 침대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지독한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지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선 채 잠든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며 빗속에서 꽃을 팔아야 했던 처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발밑에 수백만 원짜리 러그가 깔려 있고 냉장고에는 최고급 식재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태준이 붙인 전문 경호원들은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켰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자 강태준이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다. 이 과도한 호의와 완벽한 통제는 그녀에게 안전함이 아닌 황금 세 장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언니, 저 사람한테는 보내지 마. 그 무서운 여자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분명 그 여자라고 했다. 유인숙 회장. 하지만 강태준은 그는 그 여자의 아들 의부사들이자 동시에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는 과연 유인숙 회장과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더 치밀하고 잔인한 연극의 시작일까? 지수는 자신의 심장이 의심과 공포로 차갑게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JN그룹의 본가가 위치한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유인숙 회장의 서재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인 강민혁 기획조정실장이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민혁은 태준보다 2살 어렸지만 능력보다는 어머니의 배경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태준, 그 자식이 감히 이사회를 무단으로 취소해요? 지금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인숙은 시끄럽다는 듯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호들갑 떨지 마라, 민혁아. 내 그 경박함이 널 항상 태준이 발밑에 머무르게 하는 게다. 민혁은 분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인숙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알아봤다. 그 애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듯 낯익고 섬뜩했다. 7년 전 내가 묻어버린 그 쓰레기, 한서연, 그 계집의 흔적을 찾았더구나.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서연이라면 그때 그 여자? 하지만 죽었다고. 그래, 여자는 죽었지. 하지만 불씨를 남겼더군. 유인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방금 전 7년 전 일을 처리했던 미스터 백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았다. 쌍둥이란다. 그것도 태준이를 꼭 빼닮은. 민혁은 다리가 풀리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쌍둥이요. 그럼 태준이 애들이란 말입니까? 세상에. 그럼 내 상속 지분은 아버지가 아시면. 유인숙은 한심하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고작 네 지분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이건 지분의 문제가 아니야, 민혁아. JN그룹 전체에 경영권이 걸린 문제다. 그녀는 일어섰다. 태준이는 영악해. 그 아이들을 찾자마자 완벽하게 숨겼어. 벌써 법무팀을 동원해 친자 확인과 법적 보호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겠지. 그 아이들이 태준이의 호적에 오르는 순간 넌 영원히 2번째로 밀려나는 거다. 아니, 그 그룹에서 네 자리는 없어. 민혁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머니? 당장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뭘 어쩌게? 유인숙이 차갑게 물었다. 태준이가 지키는 아이들을 네가 감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섣불리 움직였다간 내 아버지 강 회장의 분노만 살 뿐이다. 태준이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 우리가 7년 전처럼 더러운 수를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민혁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유인숙은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이 옅어지는 밖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우아하게 처리해야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이었다. 태준이의 약점은 아이들이 아니야. 그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여자, 한지수. 그 여자가 약점이지. 유인숙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 태준이는 지금 그 여자와 아이들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숨겨두고 변호사를 보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을 게다. 아마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하는 말들로 그 여자를 압박하고 있겠지.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무지한 여자에게 법과 돈은 구원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란다. 한지수라는 여자는 지금 태준이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계획은 간단해. 유인숙은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거지. 그녀는 미스터 백을 통해 이미 태준의 세이프 하우스에 청소부로 위장한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었다. 우리는 한지수에게 접근할 거야. 아주 은밀하게. 강태준이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유인숙 회장에게 상납하려 한다. 유인숙 회장은 7년 전에도 당신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으면 당장 도망쳐라. 우리가 돕겠다 라고 속삭여야지. 민혁은 그제야 어머니의 무서운 계획을 깨닫고 감탄했다. 아, 그렇게 되면 한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테고 태준이 눈에는 그 여자가 자기 뒤통수를 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실종된 것처럼 보이겠군요. 그렇지. 유인숙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7년 전 한서연이 돈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고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지수 역시 자신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믿게 되겠지.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의 배신감,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무능함. 태준이는 이중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시각, 세이프 하우스. 지수는 태준이 보낸 변호사와 막 상담을 마친 참이었다. 변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수의 가슴에 꽂혔다. 한지수님의 법적 지위는 현재 매우 불안정합니다. 아이들의 생부인 강태준 대표께서 친자 인지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상 지수는 그 뒷말을 들을 수 없었다. 소송, 양육권 포기, 생부의 권리. 모든 단어가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협박처럼 들렸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지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때였다.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온 중년의 여자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지수가 경계하자 여자는 작은 업무용 휴대폰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밖에서 어떤 분이 꼭 전해달라고. 아가씨 동생분하고 관련 있는 분이라고. 지수가 휴대폰을 받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한지수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미스터 백이었다. 누구시죠?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강태준이 보낸 변호사 만나셨죠? 그들이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건 눈치채셨을 테고. 지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준은 유인숙 회장의 꼭두각시입니다. 그 여자가 7년 전에 당신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습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겠다면서요. 강태준은 그걸 막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 그 여자 손에 들어가면 당신 동생처럼 비참해질 겁니다. 지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서연의 유언이 귓가에 울렸다. 그 무서운 여자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탈출을 돕겠습니다. 오늘 밤 12시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이용하세요. 뒷문으로 나오면 저희 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돈과 새로운 신분, 아이들과 평생 숨어 살 수 있게 해드리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 지옥 같은 강씨 집안에 아이들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죽은 동생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다. 태준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이 낯선 남자의 말이 진실일까? 그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단 하나, 서연의 유언은 그녀에게 절대적이었다. 아이들을 그 여자에게 넘길 수는 없었다. 지수는 잠든 민서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절박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유인숙 회장이 파놓은 잔인한 함정 속으로 지수는 그렇게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법률 자문, 친자 확인 절차,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양육권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한지수가 느낄 공포와 불신을 이해했다. 7년간의 도피 생활이 그녀를 얼마나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법적 절차는 김 비서를 통해 최소한의 접촉으로 진행하고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평생 이런 종류의 감정을 다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준은 자신이 소유한 백화점 아동복 매장을 통째로 빌렸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과 장난감을 직접 골랐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로 커다란 곰 인형 2개를 고르는 모습은 그를 알아보는 직원들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어설프게 포장된 선물들을 들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세이프 하우스로 향했다. 어쩌면 아이들이 웃어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낯선 기대감을 품고서.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펜트하우스의 공기였다. 문을 지키고 섰던 경호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대표님, 그게...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거대하고 화려한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었던 침실은 호텔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전날 채워 넣었던 냉장고의 음식들은 손댄 흔적조차 없었다. 한지수와 민서, 민지. 세 사람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태준의 손에서 곰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분명히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인 비상계단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경호팀장의 보고는 태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7년 전 그날과 똑같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또다시 그는 한지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그녀는 그를 믿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때 현장을 샅샅이 뒤지던 김민석 비서가 주방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일회용 대포폰이었다. 대표님, 이겁니다. 김 비서는 즉시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마지막 발신지는 단 하나. 미스터 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절망은 순식간에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다.
미스터 백, 유인숙 회장의 가장 더러운 뒤띠를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7년 전 한서연의 주변을 정리했던 것도 그놈이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납치였다. 유인숙 회장이 한지수의 공포심을 교묘하게 자극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게 만든 것이다. 한지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적의 소나기에 붙잡힌 것이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7년 전 그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 사랑을 잃었고 그 슬픔을 야망이라는 도구로 바꿨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김비서. 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JN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미스터 백의 행방을 추적해. 그놈과 연결된 모든 계좌, 통신, 인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져. 아이들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비서는 이성을 잃은 듯한 태준의 모습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 서린 결연함을 보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7년 전 자료 찾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김비서에게 향했다. 김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7년 전 유인숙 회장이 미스터 백을 통해 한서연의 언니 한지수의 병원비를 대납해준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미로 서연에게 협박을 가했던 녹취록의 복원 파일도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서연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조작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빌린 돈처럼 위장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유인숙은 서연에게 돈을 줬다고 태준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서연에게 빚을 씌우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인숙의 잔인하고 치밀한 계략이었다. 그녀는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을 상상했다. 병든 몸으로 빚독촉에 시달리며 갓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을 그녀의 모습을. 태준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번뜩였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서연을 위한 복수이자 살아있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유인숙 회장과 강민혁 실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 7년간의 모든 통화 기록, 미스터 백과의 접촉 증거, 전부 수집해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방금 전 세이프 하우스에서 들고 온 바닥에 떨어졌던 곰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경계하던 민서의 눈, 겁에 질려 떨던 민지의 눈. 그는 서툴게, 그러나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시도를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 실패의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던 7년 전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JN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자원, 그리고 지독한 분노를 한 곳에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유인숙 회장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김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의 위치가 파악되는 즉시 내가 직접 간다. 그 전까지 유인숙 회장과 강민혁 실장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다가오는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려.
유인숙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방심할 것이다. 그녀는 태준이 또다시 절망에 빠져 무너질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덫을 놓고 있었다. 그가 겪은 지옥을 이제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였다. 그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는 아버지였다. JN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복도에 배치되었고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사회의 핵심 멤버들 그리고 강 회장 일가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유인숙 회장과 강민혁 실장은 회의실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견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강민혁은 며칠간의 불안감을 떨쳐낸 듯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서류를 뒤적였다. 강태준이 한지수와 아이들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들은 태준이 지금쯤 절망에 빠져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강태준은 회의 시작 직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배반했다. 태준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전신에서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오직 상대를 절멸시키겠다는 냉혹한 결의만이 느껴졌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인 상석에 앉아 유인숙과 강민혁을 잠시 응시했다. 그 시선의 2사람은 순간적으로 뱀 앞의 쥐처럼 얼어붙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피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민혁이 먼저 손을 들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차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비극적인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슬픔을 연기했다. 저는 JN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이자 강태준 대표의 동생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민혁에게 그리고 이내 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대표는 최근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이사회를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일에 회사의 보안팀과 정보팀 인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타를 날렸다. 대표의 정서적 불안정과 독단적인 경영 판단은 JN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태준 대표의 직무 정지 및 경영 능력에 대한 긴급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인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은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태준은 민혁의 격정적인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턱을 괜 채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태준에게로 쏠렸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변명할 것인가?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민혁이 아닌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겨누었다. 강민혁 실장의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저는 최근 지극히 사적인 일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크린이 켜지며 한 여자의 맑은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7년 전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유인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태준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빗속에서 꽃을 팔던 민서와 민지의 사진, 그리고 자신과 2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친부 확률 96.99%. 제게는 7살 된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7년간 그 존재조차 몰랐던 딸들입니다. 태준의 시선이 유인숙에게로 향했다. 제가 왜 몰랐을까요? 여기 계신 유인숙 회장님께서 7년 전 제 아이들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짓밟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준아. 유인숙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스크린에 음성 파일을 재생시켰다. 7년 전 유인숙이 한서연을 협박하던 그 목소리였다. 이 아이, 태어나봤자 사생아 소리나 들으며 평생 불행해질 텐데.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무엇보다도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7년간 서연이 돈 때문에 태준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가 꾸민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유인숙, 당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유인숙 회장은 7년 전 서연 씨에게 돈을 줬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병원비와 그녀의 언니 한지수에게 빚을 지운 차용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미스터 백과 유인숙 회장 간의 자금 흐름도가 떴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서연 씨를 협박해 쫓아냈고 서연 씨는 병든 몸으로 홀로 아이들을 낳고 1년 전에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유인숙은 더 이상 우아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여보, 믿지 마세요. 하지만 태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이것이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가 며칠 전 기적적으로 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인숙 회장과 강민혁 실장은 태준이 민혁을 노려보았다. 또다시 그들을 제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태준은 세이프 하우스의 CCTV, 한지수가 받았던 대포폰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 통화의 상대방인 미스터 백이 강민혁 실장의 비밀 계좌에서 돈을 받은 내역까지 모든 것을 스크린에 띄웠다. 두 사람은 7년 전 제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이들까지 납치해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강민혁 실장이 요구한 제 직무 정지의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강민혁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유인숙은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평생을 바친 JN그룹과 자신의 가문이 가장 믿었던 아내와 아들의 손에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당장 저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 강 회장이 소리치자마. 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놈이 모함하는 거예요. 민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유인숙은 마지막까지도 태준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태준은 그녀를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이 질질 끌려 나가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때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김민석 비서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회의실을 가로질러 태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대표님, 방금 전 미스터 백의 비밀 가옥에서 한지수 씨와 두 아이를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서야 굳게 감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자신을 닮은 두 딸의 사진이 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늦어버린 정의를 겨우 돌려주었다. 김민석 비서의 나지막한 보고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그 몇 마디가 강태준에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을 비로소 이완시켰다. 그는 휘청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며칠간 그를 지탱해 온 것은 오직 불타는 분노와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집념뿐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자 지독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을 닮은 두 아이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준아, 그 아이들 내 손주들이라지.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존경이나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태준이 잘라 말했다. 아버지는 유인숙 회장의 침묵하는 공범이셨습니다. 당신의 방관이 서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제 아이들을 7년간 지옥 속에 방치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차가운 시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태준은 더 이상 회의실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김 비서가 속삭인 비밀 안가의 주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평생 그렇게 절박하게 운전해 본 적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지수 씨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그는 7년 전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는 또다시 지수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적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철저히 무능했다. 안가의 문이 열리고 태준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다. 한지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경악하며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미스터 백에게 속아 넘어간 자신이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오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 아이들한테. 그녀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민서와 민지는 그런 이모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가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지수의 등 뒤로 숨었다. 그 모습이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대상임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회의실에서 유인숙을 몰아붙이던 냉혹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서투른 한 남자에 불과했다. 미안합니다, 지수씨.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무 늦었지.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칭했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아까와 같은 격렬한 공포는 아니었다. 민서가 지수의 어깨 너머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과 똑 닮은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울고 있었다. 태준은 그날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폭우는 그쳤지만 폐허가 된 땅을 복구하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인숙 회장과 강민혁 실장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이사회에서 터진 충격적인 진실은 즉시 언론에 알려졌다. 납치교사, 불법 자금 횡령, 배임 혐의까지 더해져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JN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유인숙 라인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쳐냈다. 강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태준에게 그룹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이양했다. 그것은 경영권의 승계라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뒤늦은 속죄에 가까웠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룹의 경영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의 집을 새로 마련했다. 그리고 지수와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서연의 유언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 유인숙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았다. 지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죽은 동생의 행복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네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태주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아이들은 지수가 해주는 달콤한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더 좋아했다. 그는 비서에게 최고급 장난감을 사오게 했지만 아이들은 그와 함께하는 숨바꼭질을 더 즐거워했다.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악어 흉내를 냈고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려다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더뎠다. 겁이 많은 민지는 태준이 큰 소리로 통화만 해도 깜짝 놀라 방으로 도망가기 일쑤였다. 태준을 닮아 고집이 센 민서는 한동안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불렀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몰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예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민서의 방에 앉아 자신이 기억하는 서연의 이야기를 밤늦도록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수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태준과 아이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아이들의 습관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에게는 태준이 얼마나 그들을 찾고 싶어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연애 감정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공유한, 그리고 민서와 민지라는 두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견고한 동지애와 가족애가 자리 잡았다. 지수는 더 이상 빗속에서 꽃을 파는 절박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이모이자 이 새로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강 회장도 몇 번이고 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서연이 생전에 쓰던 낡은 일기장과 앨범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그 앨범 속에서 자신들의 엄마와 엄마를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아빠를 발견했다. 민서는 앨범 속에서 태준과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태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때 아빠 행복했어요. 태준은 딸을 끌어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 1년 후 가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과는 정반대인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숲. 네 사람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답답한 넥타이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고 있었고 한지수는 여유로운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7살에서 8살이 된 민서와 민지는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었다. 두 아이는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깔깔거리며 비눗방울을 쫓아다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7년간의 그늘과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아빠, 나 좀 봐요. 비눗방울 엄청 커. 민지가 소리치자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다. 우와, 우리 민지 최고다.
민서는 어디 있나? 여기지. 민서가 태준의 등 뒤에서 와라크를 껴안았다. 태준은 두 딸을 품에 가득 안았다. 1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도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눈을 감고 따뜻한 가을 햇살을 느꼈다. 마치 서연이 하늘에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녀가 목숨과 맞바꾼 사랑의 결실들을 지켜냈다. 폭우 속에서 꽃을 팔던 쌍둥이 자매는 이제 가장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 누구보다 환하게 피어났다. 얼음 심장을 가졌던 CEO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두 딸의 웃음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서투르지만 따뜻한 아버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삶이 비가 갠 하늘 아래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